에이펙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미국 고위 관료 한 명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본국 복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곧장 세종시 출입국 사무소로 향했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딸이 진짜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선택의 배경에는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치안의 현실과 한국만이 가진 믿을 수 없는 일상의 안전이 있었습니다. 무장 경호 대신 신뢰로, 경찰 대신 시민의식으로 지켜지는 나라. 총한 자루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 그는 말했습니다. 문명은 권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잠드는가로 결정된다. 이제 그가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대표단 일원이 경주의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취재진에게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헤드라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수많은 위기 회의와 핵 관련 보고서를 다뤄왔고 전 세계의 분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이 제 일입니다. 혼돈의 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안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한국에서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비행기 탑승 준비되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보좌관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10살짜리 제 딸 에밀리는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활주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거긴 위험한 곳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인 국가라서 약간의 긴장이 있긴 하지만 걱정 말렴. 아빠는 안전하게 지내는 법을 잘 알아.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몸담았던 도시, 권력의 중심지이자 공포의 수도. 그곳에서 저는 아들 노아를 잃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죠.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노아는 집 근처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한 교외 지역이었고 우리는 울타리와 CCTV, 보안요원까지 갖춘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훔친 총을 든 한 10대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의 방아쇠를 막지 못했어요. 총알은 계급도, 우편번호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묻지마 범죄입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러곤 갈색 종이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노아의 휴대전화와 피로 얼룩진 재킷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일을 평생 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제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넌 이제 아빠의 전부야.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치료사는 환경의 변화를 권했죠. 풍경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유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총성,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으로부터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하자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가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정연했고 차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단 하나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에밀리가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국은 어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나 보다. 미국에서는 어둠을 밖이 아닌 집 안으로 잠가두며 살았으니까요.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함도 없고 혼란도 없고 무장한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고 청소 직원들마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본능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이상하군 너무 조용해. 보좌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랍니다. 저는 비웃듯 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 진짜로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아.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서울 회의를 마치면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경주? 일정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 말고 시골 도시에서 회의를 한다고?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에서 미래를 논의한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시골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경찰 인력 부족, 어두운 거리, 범죄 취약 지역. 이게 바로 미국에서의 시골 지역의 이미지죠. 제 안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나 아들을 잃은 이후 딸과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저로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이동하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일정한 리듬으로 반짝였습니다. 디지털 표지판은 보행자 정보를 알려주고 교통은 한치의 혼란도 없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혼자 걸어가요. 이 시간에 보호자는 어디 있지? 운전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니까요. 실제로 미국은 도시의 어둠이 깔림과 동시에 집 밖으로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거리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혼자 조깅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침묵은 공포였지만 한국의 침묵은 평화였죠. 저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 범죄율을 입력했습니다. 통계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폭력 범죄는 거의 없었고 총기 사망자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뉴스를 열었어요. 학교 총격도 발생, 도심 폭행 사건 CCTV 공개, 경찰 개혁도 지연. 저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안전이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뢰가 존재하는 상태구나. 노아의 빈 의자, 잠금 장치로 가득한 집, 금속 탐지기가 있는 학교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두려움으로 쌓은 감옥이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인천에서 호텔까지 오는 택시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유리빛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여성 음성이 들리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랭 선생님. 체크인을 위해 렌즈를 바라봐 주십시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데스크가 없다고요? 서류도요? 화면 속 인공지능 안내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 엘리베이터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에밀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었니? 엘리베이터가 우리 이름을 알고 있대. 에밀리는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빛나는 패널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잔잔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버튼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과 함께 차분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랭 선생님. 31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비밀경호국 요원이라도 튀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불안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정적이었죠. 에밀리는 신발을 벗고 복도를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안 돼!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워싱턴의 호텔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절대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유괴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도 경계도 없었죠. 모두가 서로를 믿는다는 듯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객실 문은 제 얼굴을 인식하자 부드럽게 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커튼이 자동으로 올라가자 도시가 눈부신 빛으로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벽하게 정돈된 리듬으로 맥박치고 있었어요. 도로 위의 차량은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 별이 이렇게 많아요.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별이 아니야, 에밀리. 저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이건 인프라란다. 인프라. 그건 좀 지루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루함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면의 화면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AI가 제 목소리를 인식하더니 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드셨던 식사를 다시 주문하시겠습니까? 랭 선생님,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곧 스스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시스템을 감시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작동했습니다. 30분 뒤 배달 기사가 다가와 안전하게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지금은 밤인데도 배달원이 저녁을 가져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었다면 오는 길에 강도라도 만났겠지. 위험 부담 때문에 배달비가 음식 값보다 몇 배는 더 들었을 거야.
비교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야간 배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사들은 혼자 배달하는 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30분 만에 음식이 정확히 도착합니다. 도난도, 위험도, 의심도 없어요. 에밀리가 국수를 먹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총성도, 고함도, 번쩍이는 경광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조명 아래서 걸어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볼티모어의 낡은 동네, 주류 가게 옆 허름한 호텔. 그곳에서 어머니는 일하셨습니다. 제가 10살이던 해 어머니는 퇴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피 묻은 앞치마와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금 에밀리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사이렌은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멜로디, 공포와 체념. 정전이 되면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밖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있었지만 두려움은 늘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안전한 곳에서 살겠다. 그리고 결국 워싱턴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유의 요새라고 불리던 그곳에서 저는 진짜 안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담을 세웠고 더 똑똑한 잠금 장치를 만들었으며 더 강한 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포장해 자유라 불렀을 뿐이었죠. 미국에서는 가난한 지역이나 부유한 지역이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밤늦은 시간 아이의 웃음소리는 위험한 도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그게 삶의 소리였어요. 아빠, 로비에 가도 돼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캔디 자판기가 있다던데요. 이 시간에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잖아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로비는 한적했지만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한 커플은 디지털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도 노골적인 CCTV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에밀리는 자판기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빠, 돈 대신 얼굴을 인식해요. 우리가 몇 호실에 머무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스캐너 앞에 서자 자판기가 스낵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자판기는 하루 만에 털렸을 거야.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안 그래요, 선생님. 한국은 기술도 믿지만 사람도 믿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신뢰와 기술. 그 두 단어는 미국에서는 절대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CCTV를 달고 한국에서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CCTV를 다는 겁니다. 객실로 돌아가는 길, 모든 문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조명은 눈부시지 않게 조정되었고 어디에서도 경고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조용히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죠. 볼티모어의 낡은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고장난 초인종, 깜빡이는 복도 불빛, 벽 너머의 고함,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사이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문은 2번 잠가, 로버트. 이 나라에서 공포는 항상 감수해야 하는 존재란다. 저는 그녀의 말대로 매일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노크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지금 이 한국의 호텔에서 제 딸은 맨발로 웃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심해, 에밀리. 제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여긴 안전하잖아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자 AI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안전은 특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안전은 쇼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안전은 공기 같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존재조차 잊게 되는 것. 아마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서로를 믿기로 한 사회. 그 신뢰 위에 문명이 세워진 나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안전은 특권이 아니라 참여야. 에밀리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가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에밀리와 노아가 빛나는 거리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맨발로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깨어났을 때 들린 건 사이렌이 아닌 실내로 움직이는 도시의 잔잔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볼티모어의 유령들이 마침내 제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회담이 끝나고 경주 에이펙을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경주 공항 밖의 공기는 놀라울 만큼 고요하더군요. 경적도, 고함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질서가 만들어내는 잔잔한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바닥은 유리처럼 빛났고 복도를 따라 청소 로봇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아빠, 여기 진짜로 사람이 다니는 데 맞아요?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신발 자국 하나 없네.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예의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와 워싱턴에서 자란 제게 이런 긴장감의 부재는 오히려 낯설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자 택시 기사가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짐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짐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몇 장의 지폐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미소를 지었거든요. 팁은 괜찮습니다.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모든 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으로 일하지, 팁으로 일하진 않습니다. 한국은 팁 문화 자체가 없고 그저 외국인 손님들을 환영할 뿐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말 한마디에 싸움이 났을 겁니다. 차가 터미널을 빠져나가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자동차 경적도, 경광등도, 어두운 골목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방금 세차한 듯 깨끗했고 모든 차선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멀리 보이는 절의 지붕들은 네온빛으로 물들었고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들이 소리 없이 도로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아빠, 건물들이 반짝이는 이유가 뭐예요? 에밀리가 묻자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조명들은 교통량에 맞춰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한단다. 어려워요. 아빠도 잘 모르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신호가 꽉 차 있었습니다. 간섭도 없고 끊김도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알림이 떴습니다. 경주 스마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라니. 그때 보좌관 쿠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울타리도 없고 경비원도 없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도로 위로 반사되는 부드러운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게 진짜 안전이란 걸지도 모르겠네. 한국인 운전기사가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아메리카에서 오셨죠? 저 예전에 뉴욕 간 적 있어요. 그래요? 어땠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사이렌이 많았어요. 모두가 뛰어다녔어요. 도망가는 것 같았죠. 그는 마치 비극을 이야기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저보다 제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주택가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줄넘기를 하며 놀고 있더군요. 저 아이들 혼자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묻자 기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긴 위험이 없습니다. 그는 가로등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카메라, 저기 센서.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경찰은 1분 안에 도착합니다. 가로등 아래 작은 파란 불빛이 심장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1분이라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이면 미국의 911은 아직도 연결 대기 중일 텐데요. 그들은 가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제 머릿속엔 워싱턴의 풍경이 스쳤습니다. 지저대는 게 높은 담, 페퍼 스프레이를 쥔 부모들. 자유의 나라라면서 두려움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도시.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담이 없어도 자물쇠가 없어도 모두가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자 차 안의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아는 거죠? 제가 묻자 운전기사가 웃었습니다. 열감지 센서예요. 뒷좌석에 사람이 잠들면 불빛을 줄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은 에어컨 하나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말이죠. 도심으로 들어서자
경주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온빛으로 비친 고대 사찰, 태양광 바닥 타일로 빛나는 산책로, 홀로그램 신호등 아래로 천천히 걷는 사람들. 쿠퍼, 이건 마치 역사가 미래와 거래를 한 것 같지 않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이런 시스템을 본국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수입할 수 있어. 하지만 문화는 안 되지.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보행자들이 천천히, 차분하게 건넜습니다. 시간이 0초로 깜박여도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대의 차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죠. 모두가 마치 삶의 박자를 공유하듯 움직였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누군가 욕하고 있을 겁니다. 1분 1초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도시거든요. 쿠퍼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찍어 틱톡에 올렸겠죠. 제가 대답하자 둘 다 웃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 여성이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떨어뜨렸고 뒤따르던 남성이 재빨리 주워 건넸습니다. 둘은 가볍게 인사하며 각각의 길로 갔습니다. 의심도 감사 인사조차 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누군가는 도망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짐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경주를 즐기세요. 아주 안전하고 멋진 도시입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그가 환히 웃었습니다. 안전은 곧 존중이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안전을 통제나 무장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안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평화였죠. 호텔 로비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했고 직원들은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공기조차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드론을 들고 뛰어다녀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여유와 배려가 넘치는 곳이었죠. 리셉셔니스트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랭 선생님. 도착 비콘으로 이미 체크인되었습니다. 도착 비콘이요? 휴대폰에 있는 칩이 도시 네트워크와 자동 연결됩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공유되는 건 아닌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왜 나쁘게 쓰겠어요? 안전은 모두의 데이터로 지켜지는 거랍니다. 안전은 모두의 데이터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감시사회라 비난했겠죠. 하지만 이곳에선 그건 협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불빛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듯 움직이고 있더군요. 드론의 미세한 진동, 사람들의 웃음, 전기 택시의 부드러운 움직임, 경적도, 사이렌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질서가 숨쉬는 소리만 있었죠. 저는 다시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이웃을 믿지 못해 경보기를 달고 낯선 이를 두려워해 총을 팔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나라. 그러나 한국에서의 자유는 밤에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쿠퍼가 공용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도시엔 무장 경비가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저는 불빛이 흐르는 거리를 내려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더 안전한 것 같네. 아래에서는 사찰의 지붕이 별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고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에밀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 위에 얹혀있던 미국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문명이란 건 부와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설계된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지. 그렇게 저는 불국사에 빛나는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 안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조용하고 경비원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는 침대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태블릿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스마트 호텔 키리스 시스템 활성화. 저는 문 앞에 손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드럽게 초록빛을 내며 열렸어요. 키카드도 비밀번호도 데스크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인식만으로 조용하게 정확하게 열리더군요. 창문 밖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드론 한 대가 호텔 주변을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깜박이며 바람을 가르고 있었어요. 보안 드론이에요. 에밀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앱에 써 있어요. 1시간마다 순찰을 돈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이 전쟁에나 쓰이는데 여기선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구나. 우리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노트북들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비우거나 통화를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쿠퍼가 따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네요. 그래, 우리나라였다면 그건 기부야. 그때 젊은 컨시어지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아무도 남의 걸 가져가지 않아요. 아무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남의 것을 대체 왜 가져가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자랑스럽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은 한국의 CCTV 인프라 때문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태블릿을 들어 지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CCTV 인프라 및 기술력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시민들을 더욱 적재적소에 맞게 도와주는 데 쓰이죠. 보세요. 경주 시내의 곳곳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민과 시스템의 연결망이에요. 누군가 쓰러지면 드론이 의료 키트를 가져오고 불이 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주변 주민들에게 경보가 전달돼요. 한국에서는 기술력의 수혜를 모두가 받는 거죠.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카페 건너편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휴대폰을 충전대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도 그 기기를 쳐다보지 않더군요. 저는 워싱턴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 하나 때문에 총격이 일어났던 그 밤. 강도가 피해자가 순순히 휴대폰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 없이 총격을 가한 일이었죠. 기자가 말하더군요. 또 한 번의 무의미한 폭력입니다. 항상 또 한 번. 끝없이 반복되는 또. 에밀리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정원에 가도 돼요? 지금은 밤이야. 괜찮아요. 컨시어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손님. 외부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눈앞에서 놀아야 해. 에밀리는 빛나는 바닥 위를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조용히 빛을 밝혔어요. 선생님,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십니다. 쿠퍼가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어깨가 긴장을 풀고 있었고 허리춤에 총이 사라졌는데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동안 너무 피곤하신 걸지도요. 그럴지도. 하지만 아마 한국에서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를 느껴서 그럴 겁니다. 컨시어지가 차 2잔을 가져와 말했습니다. 경주는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지루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평화는 소리가 없단다, 로버트. 들리지 않는 소리가 진짜 평화야. 그 말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에밀리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부부가 제 딸에게 미소를 짓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불쾌한 시선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함께 존재하는 풍경이었죠. 워싱턴이었다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주변을 감시하며 걸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앉아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드론이 조용히 순찰을 돌았죠. 잠금 장치를 확인할 필요도, 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그 자체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죠. 워싱턴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문에 달린 3개의 자물쇠, 복도 위에 감시 카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불면의 밤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지만 그곳엔 알람만 있었고 평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경보음이 없었어요. 그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명을 끄자 방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온도가 스스로 조절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총성도, 사이렌도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평화의 침묵이었죠.
그렇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쾌적함이었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는 밤이 두려워서 매번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거든요. 아무튼 경주의 아침 공기는 너무 맑아서 마치 현실이 필터를 통과한 듯 느껴졌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완벽히 정돈된 빛의 선이었고 모든 가로등과 교차로에는 마치 생명처럼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침을 먹으며 호텔 카페에서 만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박하린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시티 가디언이라 불리는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한국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린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조정했어요. 한국에서는 열, 움직임, 의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AI 보안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패턴을 감지해요. 반응형이 아니라 예측형이죠.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예측형이라니 결국 추측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 AI는 인간의 행동과 제스처를 통해 감정과 긴장을 읽습니다. 행동을 언어처럼 해석하죠.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제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 노아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은 18개월간의 적극적인 수사 끝에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용의자 없음.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사건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랭씨.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계속 열린 사건. 그러나 제겐 그저 상처가 다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메라는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카메라가 본다에만 그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카메라는 배웁니다. 그건 통제가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공감의 코드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처벌하기 전에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요.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봐요. 학교 가는 안전 경로가 보여요. 화면에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AI 안전망이에요. 실시간으로 시민 데이터와 가로등의 얼굴 인식 노드 정보를 종합해 갱신됩니다. 모든 교차로가 중앙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있어요. 모든 가로등이요? 제가 묻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느 길을 걷든 도시가 함께 걷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상하리만큼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에게 혼자 걸어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혼자 걸을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현금 대신 디지털 결제, 바리스타 대신 로봇,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의자 옆에 분홍색 가방을 두고 따뜻한 초콜릿을 마셨습니다. 아빠, 연못에 있는 잉어 다시 보러 가도 돼요? 그리고 에밀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손을 흔들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이 지났을까,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는 가방을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미국에서 물건을 두고 간다는 건 곧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 가방. 그러나 바리스타가 침착하게 태블릿을 터치하며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분실물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됐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무도 가방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30분이나 흘렀음에도 아무도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을 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평온했고 긴장감 하나 느껴지지 않았죠. 제가 벙쪄있자 바리스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않아요. 여기서는 물건보다 더 소중한 걸 돌려드리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를 잃는 일이죠.
누군가 내 세상을 훔쳐간다는 감각이자 사회적 신뢰가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세상이 먼저 돌려줍니다. 제가 걱정할 틈조차 없게 말이죠.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랭 선생님. 한국의 안전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예요.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안전을 만드는 거군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은 감시일 뿐이죠. 하지만 시민의식과 배려가 뒷받침된 상태에서의 기술은 보호가 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숫자로 안전을 측정했습니다. 범죄율, 예산, 대응 속도. 하지만 진짜 안전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드는 아이의 웃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창밖의 거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자전거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노인 부부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그들의 속도에 맞춰 시간을 조절했어요. 그 풍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숨 쉬듯 아름다웠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신호등이 전쟁터였죠. 여기서는 약속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가방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선 나쁜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하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시냐, 보호냐는 결국 신뢰의 문제예요. 당신은 정보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웃을 믿으시나요? 당신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웃을 믿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수많은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양심처럼 사람들의 신뢰가 형체를 이룬 존재 같았어요. 그렇게 석양이 경주를 덮을 때 저희는 다시금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마치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듯했습니다. 돌담 하나, 나무가 늘어선 오솔길 하나까지도 부드러운 금빛 안에 숨을 고르고 있더군요. 에밀리는 저보다 한참 앞서 달리며 저녁 등불 아래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자동으로 켜졌고 길 전체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멀리 대릉원의 거대한 봉분들이 고요히 솟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연인들은 손을 잡은 채 산책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소음도, 고함도, 경적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움이 마치 기술처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듯했죠. 쿠퍼가 제 옆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혼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울타리도 없고 경비원도 없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곳은 일주일도 안 돼서 낙서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건 낙관적이군. 하루면 충분하지. 그때 젊은 여행 가이드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천년의 시간을 품은 경주의 왕릉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하며 길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발밑의 바닥에는 미세한 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길에는 습도와 발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고분의 진동을 최소화해서 자연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에밀리가 불빛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가이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온도 조절 장치예요. 이끼가 생기지 않게 유지한답니다. 우린 유적을 떼어놓고 보존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며 지켜요. 조금 더 걸으니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이드가 준 AR 안경을 착용해 봤더니 고대의 돌무덤 위로 홀로그램 영상이 떠올라 있었거든요. AI가 복원한 옛 벽화 조각들이 빛으로 재현되어 수백 년 전 장인과 승려의 손짓이 투명한 형태로 공중에 살아 있었거든요. 가이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두려움을 막기 위해 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벽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벽, 두려움을 위한 벽이 아니다.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콘크리트 장벽, 철조망, 학교의 금속 탐지기, 끝없이 세워진 사유지, 출입금지 표지판들. 우리는 두려움으로 경계를 세웠지만
한국인들은 자부심으로 경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쿠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는 무장도 안 했는데 평생 중 가장 안전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밤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한국에선 규율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지. 규율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함께 선택한 질서야. 미국처럼 자유를 외치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와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 그렇게 한국의 웅장한 유적들을 구경하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때 안전이란 게 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경찰이 많고 예산이 크고 총이 넘쳐야 안전하다고 믿었어. 쿠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존중이 안전이란 걸 알겠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가르침으로만 전해지지.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똘똘 뭉친 국가이기에 아무런 무기 없이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근처에서 한 꼬마가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낯선 한국인들이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한 명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명은 생수를 건네며 아이를 안정시켰어요. 덕분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한 뒤 부모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선 다들 서로 도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문명이라는 거야. 가이드는 우리를 작은 연못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변의 돌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더군요. 이걸 스캔해보세요. 화면 위로 3D 왕과학자, 장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보존과 교육을 하나로 묶습니다. 기술은 과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느끼게 만드는 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이 오히려 옛것을 잊게 만들진 않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왜 그것이 중요했는지를 잊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엮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저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진보를 위해 스스로의 역사를 부숴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것을 쇼핑몰 속 복제품으로 재건했죠. 하지만 여기선 역사가 짐이 아니라 기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벙찐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밤은 더욱 깊어졌죠. 경주의 저녁 공기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골목마다 설치된 가로등은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연스럽게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 서로 장난을 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더군요. 보호자도 경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요. 한참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빠, 저 아이들 혼자 가요. 에밀리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네.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구나.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인식했습니다. 바닥의 센서가 아이들의 위치를 감지하고 가로등 불빛이 마치 부드러운 우산처럼 아이들의 경로를 따라 환하게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동안 도로 주변의 다른 불빛이 잠시 줄어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그들의 귀가를 배웅하듯 아이들의 길만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런 일이 기적에 가까웠으니까요. 미국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꺼내 쓰는 장식품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노아도 그 안전한 동네 중 하나에서 살았습니다. 깔끔한 울타리, 깃발이 걸린 마당, 집집마다 똑같이 생긴 우체통. 모두가 여긴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연설 중이었습니다. 주제는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연설 도중 보좌관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 봉쇄 사건 발생.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일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에밀리의 친구에게서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안에 누가 있다고 해요. 그 뒤로 찾아온 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 20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미국의 질서와 자부심, 그리고 그 어떤 힘도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에밀리의 친구 몇 명은 그 무차별 총격에 의해 희생당해야 했고, 에밀리 또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았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눈을 뜨니 제 앞에는 한국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작게 빛나는 스마트워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박수, 위치, 교차로 진입 등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죠. 그리고 도시의 아동보호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했죠. 그때 한 한국인 어머니가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전 스마트워치예요. 아이가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 반경을 벗어나면 경보가 울립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이나 근처 경찰도 바로 알림을 받아요. 상점 주인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는 모두가 함께 책임져요. 치안은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습관이에요. 상점 주인들도 흔쾌히 그러한 알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어른들이 나서야 할 문제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까지 했죠.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안전이 습관이라니,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그때 에밀리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쪽 불빛까지만 혼자 걸어가도 돼요? 혼자. 응, 아빠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녀가 걸음을 떼자 횡단보도 아래가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바닥의 센서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AI 네트워크가 에밀리의 스마트워치와 제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제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에밀리 안전하게 횡단 완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런 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네. 그 순간 예전 제 보좌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유의 대가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철학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왜 미국은 아이들의 죽음을 자유의 비용이라고 합리화했을까요?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역할이었죠. 모든 교차로는 중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가방을 떨어뜨리면 즉시 카메라가 위치를 추적하고 당국이 곧바로 달려와 조치를 취했죠. 모든 과정이 불안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노아와의 마지막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빨간 후드티를 입고 학교 가기 싫다고 투덜대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자, 아들. 안전하니까 괜찮아. 그가 웃으며 말했죠. 아빠는 항상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그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밤거리에서 에밀리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안전을 설교했지만 정작 제 나라에선 그걸 잃었습니다. 에밀리가 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이 도시는 너를 완전히 지켜주고 있단다. 아빠처럼요? 아니, 이 도시는 아빠보다 더 잘 너를 지켜줄 거야. 그녀가 제 눈물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또 울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안심이 돼서 그래. 우리는 손을 잡고 빛나는 길을 건넜습니다. 보행감지 센서가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은은하게 빛나더군요. 머리 위에는 시범 운영 중인 순찰 드론이 조용히 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경계가 아닌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에밀리. 그냥 내 오빠가 이걸 봤다면 좋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호텔로 돌아오는 길바닥에 조명이 한 걸음마다 따라 켜졌습니다. 마치 도시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려는 듯 한 발 한 발을 빛으로 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가 시스템을 지키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문명은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명은
아이들이 밤에 웃으며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들은 두려움 없이 숨을 쉴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움도 잠시 제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닥쳐오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정오의 햇살이 불국사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이 잔잔하게 퍼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산속의 바람과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꽃잎이 흩날리는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가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노란 모자, 작은 가방, 밝게 웃던 얼굴이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에밀리!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너무 많았고 색깔들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버지니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봉쇄, 뉴스 속보, 그리고 끝없는 사이렌 소리. 다시 그 공포가 저를 삼켰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따님이시죠? 어떤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파란색 원피스요. 흰 줄무늬요. 10살이고 갈색 머리에 키는 작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단 이어피스를 손으로 눌러 빠르게 한국어로 무전을 날렸습니다. 몇 초 후 다른 경찰관이 달려왔고 곧바로 손목에 찬 기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주변의 디지털 전광판, 휴대폰 화면, 안내 키오스크까지 모두 동시에 붉게 깜빡이며 같은 문구를 띄웠습니다. 실종 아동 파란 줄무늬 원피스, 불국사 인근. 그 젊은 경찰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곧 찾을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몰라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땐 그는 제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기에선 아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게 주인은 판매를 멈췄고 벤치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은 일어나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졌고 심지어 스님들까지 고요히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 한 컵을 내밀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찾을 거예요. 여긴 아이들이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누군가는 신고할까 하다 말고 대부분은 누가 하겠지라며 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세상이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무전기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연결 완료. 스마트 그리드 전 구역 감시 시작.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얼굴 인식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카메라, 모든 드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90초면 위치가 잡힙니다. 90초요? 제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90일이 걸려도 서류조차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의 손목 장치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파란 점이 반짝였고 붉은 원이 퍼져나가며 지역을 스캔했습니다. 잠시 후 초록색 신호 하나가 반짝였어요. 탐지 완료. 경찰이 외쳤습니다. 꽃정원 북쪽 구역. 거기까지 걸어가면 10분은 걸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론이 더 가깝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멀리서 드론의 낮은 웅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은색 드론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것은 부드럽게 착륙하더니 꽃밭 근처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의 손목 장치가 반응했습니다. 시각적 확인 완료.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밭 앞에 앉아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손에는 떡 한 조각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드론은 그들 곁을 맴돌며 부드럽게 빛을 깜빡였습니다. 아빠, 에밀리가 밝게 외쳤습니다. 그냥 꽃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제발.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근데 저 안 잃어버렸어요. 할머니가 떡도 주셨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떡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안내소에 알렸어요. 그새 드론이 도착하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요. 경찰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시스템의 일상입니다. 여긴 아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에밀리를 꼭 아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전광판의 붉은 경보가 꺼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소를 띤 얼굴. 미국이었다면 이 일은 비극이 되었을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 정치 토론, 그리고 시스템 실패라는 말로 끝났겠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저 하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들 저를 도와줬어요. 심지어 로봇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선 친절이 시스템의 일부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천천히 떠 있었고 그 불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문을 잠그고 낯선 일을 피하고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벽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 경찰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아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이제야 정말 괜찮단다. 멀리서 시스템이 조용히 리셋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저는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지켜내는 문명. 그리고 그 사랑은 와이어와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주 통합보안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엔 경찰서라기보다 첨단 기술 성소 같았어요. 공기는 시원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투명한 홀로그램 화면에는 끝없이 흐르는 데이터와 지도가 비쳤습니다. 빛 하나하나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 느꼈죠. 어서 오세요, 랭 선생님. 짙은 감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윤세희 통합 데이터 분석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따님 일은 들었습니다. 무사히 찾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당신들과 이 시스템 덕분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단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 뿐이에요. 진짜 수호자는 여전히 시민들이랍니다. 그녀는 저를 거대한 홀로그램 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많은 실시간 화면들이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거리, 공원, 학교, 교차로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개의 CCTV가 작동 중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모두 예측형 인공지능이 동시에 분석하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범죄를 탐지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감지합니다. 불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해요. 누군가 장시간 불안하거나 이상한 행동 패턴을 보이면 근처의 시민 대응 인력이 즉시 도움을 줍니다. 처벌이 아니라 위기 전의 돌봄이 목적이죠. 그녀가 가리킨 화면 속 한 여성이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AI가 그녀의 걸음과 표정을 인식하더니 체온과 맥박이 살짝 변하자 파란 빛이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후 근처 직원이 다가와 물을 건네자 그 표시는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종료. 상황 해결.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에는 공감이 코딩되어 있었습니다. 윤 실장은 손짓으로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 따님이 사라졌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홀로그램 속 에밀리의 이동 경로가 빛의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AI가 그녀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호기심, 평온, 안정. 보이시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따님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AI는 두려움이나 긴장을 감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혼란이 아니라 의도를 분석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감동스러웠던 건 그 철학이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단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붙이고 찾습니다라고 적은 채 말이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예방은 통제가 아닙니다. 연민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연민으로 이루어진 예방. 그녀는 저를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소란도, 명령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쫓는 게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민 행복도, 지역 안전 지수, 사회 협력 지수 같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초록색 구역 보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지역이에요. 지난 5년간 사건 0건입니다. 5년이요? 제가 놀라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시범 프로젝트였어요. 규칙이 아닌 공감을 학습하는 AI를 설치했죠. 이젠 전국 표준이 됐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치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찰 예산, 감시 시스템, 방위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부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괜찮니? 무사하니? 하지만 여기 많은 이들이 작은 반도라고 부르던 이 나라에서는 그 모든 걸 이미 실현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회. 세희 실장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랭 선생님. 신뢰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기술이 따라왔습니다. 신뢰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단어죠. 그녀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빛의 실이 연결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휴먼 그리드예요. 각 빛은 사람 한 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심장 박동으로요. 하나의 신호라도 흔들리면 시스템이 바로 반응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돌봄으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다운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와 함께 숨쉬죠. 그때 작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한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2구역, 노약자 실신. 대응팀 30초 내 도착 예정입니다. 30초. 미국이었다면 30초는 사고가 벌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움이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효율성 익숙해지시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느끼죠.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유지시키는 체계니까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로 안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안전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범죄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총기 난사 뉴스, 유혈 사태, 불안한 정치, 끝없는 논쟁들. 자유 대 안전이라는 구호 아래 수십 년 동안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노아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폭력이 아닌 신뢰와 온기로 치안을 완성했습니다. 세희 실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가안보 쪽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요. 그렇다면 아시겠네요. 진짜 안보는 두려움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공감으로 유지되죠.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지도 위에 한국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점이 살아있는 듯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질투가 아닌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국제 언론이 똑같은 제목을 내걸고 있더군요. 대한민국 너무 안전한 나라? 화면에는 서울과 경주의 야경이 드론 촬영으로 비춰지고 그 위로 기자들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통제, 감시, 사회적 복종.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안전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류가 도달하면 안 될 경지처럼 말이죠. 정오, 저는 경주 에이펙 기자회견장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웅성거렸습니다. 오늘은 원래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당한 칭찬, 외교적 균형, 동맹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원고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디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랭 보좌관님, 그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감시 시스템을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디스토피아적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뒤편 스크린에 비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보았습니다. 디스토피아라 저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온 나라,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카메라 5개를 설치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미묘한 시선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들은 재산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걸 감시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작게 웃었습니다. 카메라로 신뢰를 만든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지속성으로요. 이들의 기술이 작동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프로그래밍할 수 없지만 지속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걸 해낸 겁니다. 그 뒤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 진실 앞에서 생기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국이 안전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잊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고 제 옆에 대변인은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이건 원고에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단상에서 한 걸음 내려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조 달러를 씁니다.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한국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술과 규율, 그리고 그보다 희귀한 것, 연민을 통해서요. 이건 통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살아가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결과입니다. 기자들 중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이 좋아하진 않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워싱턴은 좀 불편해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날 밤 제 발언은 이미 전 세계를 돌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오자 에밀리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아빠, 뉴스에 나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빠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이 반쯤은 걱정으로, 반쯤은 자랑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한국은 문명의 미래라고 했다던데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난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럼 우리 여기 좀 더 있어도 돼요?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주한 미국 대사관.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도시의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 그리고 평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더 현실 같지 않았어요. 총소리가 전혀 안 나는 도시라니 제 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모습이었죠. 로버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당신, 대본에서 벗어났군요. 압니다. 워싱턴이 화가 났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국가 감시 체제를 미화했습니다. 그걸 유토피아처럼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아래 정돈된 빛의 질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는 거리, 그리고 안전이 일상이 된 세상. 유토피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회일지도 모르죠. 상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감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러 간 겁니다. 그럼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표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면요? 정적. 당신은 월요일 비행기로 복귀하세요. 짧은 말 한마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울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골목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가 작은 태극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아빠, 우리 이제 가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아직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안전을 자유처럼 느끼게 만들었을까? 에밀리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누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말은 언제나 진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신문이 갈라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 한국식 감시용호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한국을 찬양한 남자.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 살아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간으로 말했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본 사람으로서 이제야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지 알았으니까요. 해가 뜨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경주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담장도, 경비도, 두려움도 없는 도시. 오직 조용함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찰의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안전이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존재일지도 몰라. 그 순간 도시의 심장처럼 드론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한국의 아침이 깨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은 유난히 맑은 하늘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직접 날씨까지 준비한 듯했죠. 블루홀이라 불리는 회의장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유리벽 너머로 경주의 고요한 풍경이 비쳤습니다. 전 세계 21개국의 대표단이 긴 타원형 회의 테이블을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 조용히 속삭이며 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안전 아키텍처, 즉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안전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 바로 옆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공식 발언 목록에도 없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이 군사력과 억제력을 입에 올릴 때마다 제 속에서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안전은 힘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대표들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제 앞에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각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로버트,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야. 그러나 대통령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하게 하십시오. 순식간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스크린 구석의 생중계 표시가 붉게 빛났습니다. 온 에어.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안전은 방어로, 억제로, 무장으로 지켜진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안전은 힘이 아니라 규율로 유지된다는 것을.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외교 채널이 일제히 숨을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온 나라 미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했던 것이 평화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죠. 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들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 없는 안전은
그저 두려움에 유니폼을 입힌 것일 뿐입니다. 통역사들마저 멈칫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감시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국의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라 양심에서 작동합니다. 코드는 인간을 흉내내지만 한국은 인간다움을 시스템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잘 막았는가로 안전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막을 필요조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무전기를 붙잡고 속삭였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양심을 기반으로 한 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법으로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안전이 의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당신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실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품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회의장 안의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진지했습니다. 통역을 멈춘 사람들, 고개를 숙인 대표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대통령. 잠시 후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랭 보좌관님,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담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정치 생명은 끝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진실은 감당할 가치가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블루홀 계단을 내려가며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질서가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회의장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떠나기 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랭 보좌관님, 당신의 연설은 오래 기억될 겁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을 위한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이야기죠. 그렇게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 세종시의 공기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무겁지도 밝지도 않은 그저 평화롭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제 차는 유리로 된 미니멀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건물 외벽은 햇살에 반사되어 물결처럼 빛났고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제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평생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줄은 매끄럽게 움직였으며 스크린에서는 방문자들에게 차분하게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불평도, 짜증도, 예민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배려처럼 느껴졌어요. 창구에 앉은 젊은 여성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디지털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랭 씨, 여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 거주 신청서예요. 저는 디지털 펜을 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민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직원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체류 목적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이름, 국적, 이전 직업, 체류 이유. 차분한 서류 형식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류 목적, 그 항목을 보고 한참 동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잠시 후, 저는 결국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딸이 진짜 안전을 알고 자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유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저를 지문 스캐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른손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기계는 부드럽게 빛을 내며 제 손가락을 스캔했고 곧 제 얼굴도 카메라에 인식되었습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류 절차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정확함과 인간미가 동시에 있었어요. 프린터가 조용히 작동하며 파란빛이 감도는 금속 재질의 작은 카드를 출력했습니다. 천천히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제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시민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유리복도를 통해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멀리 학생들이 스마트 가로등 아래에서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경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전이 일상이 된 나라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경비 게이트의 경찰관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주머니 속의 새 아이디 카드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었죠. 그건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세종정부청사는 조용하고 품격 있게 서 있었습니다.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반사되는 물 위로 드론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의 느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딸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했어요? 신청서 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그럼 우리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푸른 하늘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 이제 한국인이에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린 이제 평화를 배우는 사람들이지. 그게 더 중요하단다.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걸린 벽화에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평화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입술로 따라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선택했구나.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민 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신청 승인 완료. 임시거주 허가 1년 후 갱신 가능. 1년. 그 어느 때보다 그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 안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운전기사는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더군요. 그 모든 작은 행동이 이 나라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세종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대의 사찰과 현대식 연구소가 한 도시에 공존하고 숲과 도심이 구분되지 않은 채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나에게 힘을 주었지.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평화를 주었어. 버스가 다리를 건너갈 때 석양이 강 위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집이구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